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의 5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완연히 월드컵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전화도 많이 오고 월드컵 시즌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추첨 시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추첨부터 월드컵이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조추첨의 시즌을 맞이해서 네. 저희가 오늘 원투펀치 레드 시간에 전해드릴 주제는 저나 이명철 해설위원이 경험했던 또 목격했던 여태까지의 죽음의 조들 가운데 이른바 그룹 오브 데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는 물론 이제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대회들에서도 아주 또 인상적인 죽음의 조들이 축구 역사에서는 굉장히 사실 많았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좀 메이저 성인 무대 대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회에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제가 느꼈던 죽음의 조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5조씩 가져오는, 아마 중복되는 조도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5개를 우리가 뽑아왔으니까 네. 5등부터 가시죠. 네. 5등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5등은 팀 몇몇만 보면 화려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싱겁게 끝났던 2012-1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이때 네. 팀이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아약스, 맨시티였어요. 네, 팀들의 몇몇만 보면 최강의 팀들만 보였죠. 강리그의 챔피언들이었거든요. 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4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맨시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컸던 시즌이었고, 도르트문트도 2011-12 시즌 분데스리가를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D조에 속했는데 지금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지 못한 마지막 시즌으로 남아있는 시기죠. 그렇네요.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였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승점 100점을 넘어서 대단한 그 라리가에서의 행보를 딛고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D조에 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팀이었고, 무리뉴 감독이 결국은 이제 바르셀로나를 극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약스도 에레디비지의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팀이 강리그의 챔피언들끼리만 모였다는 점에서 진짜 예전 유러피언컵의 어떤 상징성을 말 그대로 대표하는 조가 결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팀을 제가 5위로 꼽은 이유는 막상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4승 2무로 승점 14점이고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3승 2무 1패로 11점, 아약스가 1승 1무 4패로 4점, 맨시티가 3무 3패로 3점, 네. 1승도 챙기지 못했어요. 2등과 3등 간의 갭이 너무 크네요. 그렇죠. 네. 무려 이제 7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뚜껑을 열었을 때 조의 싸움은 좀 싱겁게 끝났다. 근데 제가 한창 해축구를 볼 때 이 팀의 면면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조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봤던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리그 우승팀끼리 대지만 봤을 때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조는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가 아시다시피 리그별로 특히 뭐 이제 UEFA 개수에 따라서 랭킹이 높을수록 이제 많은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조별에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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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나오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탑5에 이 조를 넣은 이유는 결과는 싱거웠으나 조가 뽑혔을 때 임팩트, 그 과정이 너무 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위에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이 시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의 한 대회에서 4번을 만난 전적인데, 그렇죠. 도르트문트가 2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했죠. 네, 전설적인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있었던 그렇죠. 그 시즌이죠. 네. 준결승 1차전에 이제 4골을 넣었고, 2차전은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지만 총합 스코어는 4대3으로 도르트문트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2차전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우선시했던 경기력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라모스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어서 레알의 희망을 살리는가 했지만 결국 무리뉴 감독의 결승행의 꿈은 좌절이 됐는데, 도르트문트가 이때 뭐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슈멜초도 그렇고 결승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레알을 상대로 전적의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의 조에 또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를 둘러싼 이야기거리까지 이 시즌에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저는 D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조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죽음이 어떤 한 팀에게 정말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팀들이 정말 전력이 고른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임밸류 상으로 또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형의 죽음의 조가 존재하는데 이 조는 어쨌든 결성될 때 딱 봤을 때는 이건 대단한 죽음의 조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의 5위로 넘어오겠는데요. 저의 5위는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 같은 데서도 죽음의 조가 많지만 그래도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의 D조, 우루과이, 잉글랜드, 코스타리카, 이탈리아가 결성했던 이 D조를 가져왔는데,
이 당시 이제 2014년 일단 6월 기준으로 FIFA 랭킹을 보면 우루과이가 7위, 네. 이탈리아가 9위, 잉글랜드가 10위,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28위. 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여기서 좀 정말 죽음이 될 것 같고 일단 이 조가 결성되었을 때의 느낌은 코스타리카는 에이 이건 그냥 죽었어. 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는 FIFA 랭킹도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라 이름들만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우루과이는 201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팀이었고 또 그 전에 2010년 월드컵에서도 4강 갔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스페인에게는 패퇴했지만 유로 2012의 준우승팀이었고 잉글랜드는 그 준우승을 했던 유로 2012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사실은 승부차기로 이제 도중에 패퇴한 팀이었어요. 네. 잉글랜드는 이제 8강까지만 갔었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이탈리아랑 잘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가 모두 그 이전에 대륙별 대회에서도 또 양질의 성적을 거뒀던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팀의 각축이 되겠구나 했습니다만 이 조를 진정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예상 외에 선전을 했죠. 그렇죠. 돌풍이었죠.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죽음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딱 열었을 때 첫 경기에서 코스타리카가 우루과이를 3대1로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세계인들의 반응은 이건 진짜 죽음이 되겠구나. 왜? 코스타리카가 첫 경기부터 3골이나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4팀 각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적인 이 조의 결론은 코스타리카가 2경기 만에 올라가는 것을 확정을 지었고요. 잉글랜드가 2경기 만에 탈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경기들을 보면 잉글랜드도 한 골 승부 내용 면에서는 나쁜 경기였다고 할 수 없는 경기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종가의 명예를 좀 실추시켰던 그런 월드컵이었죠. 그리고 우루과이전에 그 제라드의 실수가 좀 아쉬웠죠. 그렇죠. 네, 수아레스에게 실점을 할 때 머리 맞고 예. 이제 그 뒤로 볼이 흐른 걸 수아레스가 낚아챘으니까. 네, 제라드 선수에 관련된 거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역시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그해 4월에 첼시전에 실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2달 뒤에 또 월드컵에서 실수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비단 그게 이제 제라드 선수의 실수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잉글랜드를 옛날부터 봐온 결과로는 네. 꼭 결정적인 대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유형이든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부차기 놓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실수고, 그렇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골키퍼의 위치가 좀 나빴다든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경기 말미에 위험한 지역에서 파울을 괜히 해가지고 거기서 세트 플레이를 준다든가, 혹은 PK를 준다든가. 잉글랜드는 그런 게 워낙에 많은 팀이고, 아니면 정말 쓸데없이 퇴장당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예상 외에 부진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죠. 그 웨인 루니 선수가 우루과이전에 넣었던 골이 월드컵 본선 첫 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루니가 참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하면 독일 월드컵이나 남아공 월드컵 때 유독 좀 안 풀린 케이스였다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루니 선수는 사실 그 이전에 전설들인 예를 들어 보비 찰튼이라든가 게리 리네커 이상의 업적을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그렇지가 못했죠. 월드컵에서는 조용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타리카가 2연승을 거두고 잉글랜드가 2패를 한 이후에 이제 한 장의 티켓을 놓고 결국은 이탈리아와 우루과이가 너 죽고 나만 살자 결정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탈리아는 마르키시오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해요. 퇴장을 당하고 경기 결론은 고딘 선수의 골로 우루과이가 이기는데, 고딘 선수의 골 터지기 좀 전에 수아레스 선수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또 키엘리니 선수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그 경기 이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 9경기 출전 정지라는 아주 중징계를 받게 되는 아주 해프닝까지 있었던, 결국 이제 우루과이는 결국 경기를 이겨서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우루과이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루과이가 이제 수아레스 없이 16강에서 콜롬비아와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콜롬비아에게 패퇴하게 됐고요. 코스타리카는 이 대회의 아주 돌풍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 넘어서 8강까지 갔는데 8강에서도 또 네덜란드와 승부차기 승부까지 갔으니까 코스타리카의 아주 월드컵 역사에 남을 조였는데, 결국 이 조는 진정한 죽음의 조였고, 그 죽은 팀들은 오히려 네임밸류가 짱짱한 팀들이었다. 그 죽음 속에서 코스타리카는 파란을 일으켰고,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이제 속절없이 죽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이제 또 월드컵 본선 실패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0년, 14년
이 조별리그에서의 또 대실패, 여기에 이제 2018년 지금 올해 이르기까지 아예 이거는 이제 본선을 못 가는 또 대실패. 네. 이런 실패의 또 연장선상에서 이탈리아는 또 2014년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죽음의 조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로 흘러갔던 월드컵 죽음의 조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명철 해설위원 이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생각 이상으로 저는 상위 순위에 있습니다. 2위에. 네, 저는 2위에 이 랭크에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 네. 의견도 조금 간략히 들어보죠. 일단 코스타리카의 경우 저는 그 조엘 캠벨 선수가 진짜 활발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공격수라면 이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그때 라이브로 봐보면서 좀 느꼈었었고. 조엘 캠벨은 아스날이 데리고 있었던 선수죠? 그렇죠. 네, 아스날에서의 커리어는 좀 아쉬웠지만 대표팀에서 유독 역시 넓게 띄워주면서 특히 이 월드컵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줬었고, 여기에 뭐 우레냐와 같은 침투가 좋은 선수들, 코너킥 때 해줬던 오스카르 자르테의 헤더골, 케일로르 나바스의 선방쇼, 이게 또 이탈리아전에는 기가 막히게 또 여러 선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하이라이트 보면 나바스의 비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역시 좀 인상적이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 당시 잉글랜드를 잡았던 경기가 이탈리아의 지금까지 월드컵 마지막 승리로 남아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찾으면서도 그렇군요.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면서도 약간 놀랍더라고요. 이제 이 이후의 승리는 2026년까지는 가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직 보장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가 이제 잉글랜드전의 승리였었고, 이후에 그 우루과이전 마지막 경기가 80분 대 넘어서 이제 디에고 고딘에게 실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법도 한 게, 아마 수아레스의 그 핵이빨 사건이 조금 이탈리아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게 예전에 사실 잉글랜드 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86년에 마라도나가 신의 손으로 얼척없는 골을 넣었는데 심판은 보질 못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 잉글랜드가 평정심을 이미 거기서 잃었는데 거기서 마라도나가 6명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팬들도 수아레스 그 장면에서 바로 그냥 강하게 뭔가 징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은 역시 두 번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고 정말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약간 이탈리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디에고 고딘의 헤더 한 방, 그리고 이탈리아가 역시 이때 비기면 우루과이가 아닌 이탈리아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이탈리아가 유리했죠. 이탈리아가 되게 이제 프란델리 감독이 좀 라인도 내리고 수비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결국 결과는 내지 못했다. 공격은 이탈리아가 이때 매우 답답해서 결국 그러한 어떤 단점들이 탈락이라는 결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4등도 들어보죠. 네, 제 4등은요.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일 월드컵 F조, 스웨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 조도 결성됐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죠. 특히 잉글랜드를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축구 종가가 트로피는 66년 이후에 못 들어도 화제는 많이 끌고 다녀요. 스웨덴은 역시 바이킹 징크스라고 하죠. 잉글랜드가 유독 스웨덴을 만나면 이후에 독일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비기거나 아니면 덜미를 잡히거나 하는 결과들이 유독 많았었고, 또 스웨덴이 워낙 끈끈한 수비를 지금도 그렇지만 잘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그런 스웨덴의 수비를 만날 때마다 꽤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으로도 불렸던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벌리 매치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부분들. 이제 그 이후에 마라도나가 한 건 하고 마이클 오웬도 한 건 할 뻔 했는데 그 경기는 결국 데이빗 베컴의 어처구니 없는 퇴장으로 인해서 잉글이 결국은 또 지고. 그게 98 프랑스 월드컵 16강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베컴이 자신의 퇴장 때문에 결국 잉글랜드가 탈락을 했다고 느꼈을 거기 때문에, 본인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4년 뒤 월드컵 때 아마 복수를 정말 크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이클 오원 선수가 포체티노에게 태클을 받아서 이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좀 있죠. 그때 당시 중계 화면에서도 리플레이를 다각도로 보여줬는데 접촉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웬 선수가 좀 이른바 작심을 하고 쓰러진 듯한. 그리고 베컴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그걸 성공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데이비드 베컴이 크게 포효를 했고, 경기가 끝날 때 영상도 다시 보니까 제일 먼저 클로즈업 될 때 베컴 먼저 잡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역시 베컴의 스토리를 좀 조명해주는 부분에서 잉글랜드의 승리, 베컴의 복수 성공, 약간 이러한 스토리가 나왔다라는 점을 강조해준 것 같고요. 이때 결국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하고 잉글랜드가 2위, 나이지리아는 일찍이 아르헨티나와 스웨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2패로 일단 2경기 만에 탈락이 확정이 됐고, 아르헨티나가 예상외로 1승 1무 1패, 3위로 탈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탈락과 더불어서 아르헨티나의 탈락도 작은 이변이라면 이변이었죠. 그때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선 1위 팀이었고 브라질이 오히려 남미에서는 좀 힘겹게 풀어냈었는데, 막상 브라질은 우승을 하고 아르헨티나가 1위 팀이었지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이거 남미에서는 징크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이때부터 좀 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이때 결국 조별 싸움에서 밀렸던 이유는 스웨덴의 예상외의 선전과 잉글랜드전에 덜미를 잡힌 것,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는 멤버로 봤을 때는 요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월드컵 트로피와는 또 아직은 또 인연이 없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됐죠. 어쨌든 그렇죠. 이 조는 뭐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조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저의 4등은 이제 유로로 좀 넘어와서 이거 아주 최근의 일이니까 간단히 할게요. 이거는 유로 2020 F조. 헝가리,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네. 헝가리가 예상을 이렇게 잘했죠. 아, 그렇죠. 네, 헝가리가 오히려 세 팀을 많이 위협했던 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네. 첫 경기 포르투갈전에서만 좀 대패를 했을 뿐 사실 그 이후 두 경기는 또 다 비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헝가리를 크게 이긴 포르투갈이 그 이후에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조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1승 2무로 5점, 독일과 포르투갈이 1승 1무 1패로 4점, 헝가리가 그래도 2점을 땄어요. 네. 그러니까 5점, 4점, 4점, 2점이니까 사실 헝가리도 충분히 잘 싸웠고 어떻게 보면 헝가리 입장에서는 이런 조만 아니었으면 이거 사실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유로 아닙니까?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네. 헝가리 입장에서는 다른 조에 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을 조인데 어찌됐건 이 조는 제가 이 조를 왜 갖고 왔냐면 물론 이제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이 한데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조임에 틀림이 없죠. 특히 이제 프랑스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 포르투갈은 그 전 대회 4년 전에 유로 우승국. 여기에 독일은 뭐 사실 2018년 이후에 조금 부진하긴 했어도 그래도 독일을 뭐 경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주 강호끼리의 정말 조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승점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가운데 헝가리만 탈락을 하고 그래도 이 조는 애초에 좀 예상이 여기서는 헝가리가 아무래도 많이 두드려 맞을 테니까 세 팀이 그냥 올라갈 것이다. 3위를 하더라도 네. 와일드카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렇게는 됐습니다. 네. 그렇게는 됐으나 그 올라갔던 세 팀이 모두 16강에서 딱 짐을 쌌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네, 모두 16강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스위스에 승부차기 패, 독일은 숙적 잉글랜드에게 패배, 포르투갈은 벨기에에게 패배함으로써 모두 짐을 쌌는데 결국은 이 조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의 조에서 여기서 뭐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직후에 죽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조를 치르고 나면 그 여파가 기본적으로 미치게 된다. 그래서 토너먼트 첫 경기만에 바로 그렇죠.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그러니까 거네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당연히 있는 거고 매경 헝가리까지 선전을 해주니까 뭐 당연히 체력 소모가 큰 거고 거기에 2등, 3등으로 밀리는 팀들도 또 생겨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는 정말 할 말 없는 건데 사실은 1등하고도 스위스에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독일이나 포르투갈은 결국은 또 1위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조의 여파는 죽음으로써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도 그래서 잉글랜드를 만났을 때 웸블리 원정을 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뭐 포르투갈 입장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3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브라질 월드컵조인데요. 저는 앞서서 코스타리카, 우루과이가 이탈리아, 잉글랜드는 2위였고 또 다른 죽음의 조 G조를 골랐습니다. 네. G조가 독일, 미국, 포르투갈, 가나였는데 네. 저는 이 죽음의 조라는 타이틀도 이 팀에게 어울리지만 하나의 실수가 한 국가의 4년 레이스를 치명적으로 망칠 수 있다. 네. 이 타이틀을 걸고도 G조의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 조의 경우는 첫 번째 경기에서 모든 게 좀 가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독일과 포르투갈이 첫 경기부터 만났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봤죠. 근데 새벽잠을 세우고 이때 경기가 몇 시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떠오르진 않지만 그때 나름 기다리면서 보았던 분들에게 김이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페페 박치기.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퇴장을 받았는데 이게 후반전도 되기 전에 나왔던 상황이라 독일이 2대0 리드를 잡을 때만 해도 그래도 포르투갈이 좀 기세를 잡는다면 후반전 되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그리고 슈팅도 몇 번 나왔던 흐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페페의 그 말도 안 되는 감정을 참지 못한 퇴장이 나오면서 결국 포르투갈이 일찍이 이 경기 좀 짐을 쌀 수밖에 없었던 네, 경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 경기는 독일이 포르투갈을 4대0으로 제압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때 유독 수비 쪽에 실수가 많았는데 파트리시우 실수도 좀 불안했었고 그리고 페레이라 선수가 손을 쓰면서 궤체를 잡아끄는 모습 그래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선제 실점이 됐었고 세트피스 수비도 불안했었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페페 퇴장 거기에 코엔트랑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등
약간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도 또 페페의 실수에 이어서 여러 가지 포르투갈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기둥들이 무너지는 양상이 이 경기 내내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토마스 밀러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넣었던 5골 중에 3골을 이때 이 경기에서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고 이 결과 덕분에 두 번째 경기 가나전에 2대2로 비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일은 16강에 거의 95% 정도는 확정지은 상태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가나가 독일을 상대로는 잘 싸웠죠. 네, 오히려 독일이 제가 볼 때 이때 월드컵에서 가장 부진했던 경기지 않았나. 왜냐면 가나가 진짜 이길 법도 했었거든요. 독일이 사실 궁극의 우승팀 아닙니까? 이때 가나가 뭐 설리문탈이나 아니면 뭐 앙드레 아예우 그리고 아사모아 기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면서 독일을 상대로 이렇게 뒷공간 침투를 좀 인상적으로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때 가나전에서의 부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독일은 포르투갈전의 대승 덕분에 여유가 있었고 반대로 포르투갈은 역시 발등에 불이 좀 켜졌습니다. 첫 경기에서 미국이 가나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2006년, 2010년에 이어서 2014년까지 3개 대회 연속으로 가나와 미국이 만난 거더라고요. 근데 독일 월드컵과 남아공 월드컵 때는 가나가 미국을 2대1로 잡았는데 막상 브라질 월드컵 때는 미국이 가나를 2대1로 잡으면서 미국이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2명이 교체 투입이 됐는데 모두 골에 관여가 됐어요. 가나전에 86분에 주시의 코너킥 그리고 존 브룩스의 헤더골이었는데 두 선수 다 교체 투입이 좀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국과 포르투갈이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났는데 이때 미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어쩌면 미국에게 질 뻔도 했던 경기였는데 95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서 미국이 거의 확정 분위기로 가다가 95분 실점으로 인해서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러면 미국도 포르투갈도 마지막 경기에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포르투갈이 첫 경기 독일에게 무려 0대4로 졌기 때문에 골득실에서 이미 포르투갈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독일에게 0대1로 패했고 포르투갈은 가나를 2대1로 꺾었지만 골득실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르투갈은 탈락을 경험하게 됐죠. 네, 포르투갈이 첫 경기 망친 게 굉장히 크게 결과적으로도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조는 하나하나의 레이스가 저는 두 번째 경기 특히 미국과 포르투갈 경기까지 그때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어쨌든 좀 경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했는데 조별리그에서 일찍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인지 유독 더 기억에 남는 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 정도면 월드컵에서 정말 메시 대 호날두의 그 메호 대전을 본격으로 한번 보고 싶어 했던 지구촌 팬들은 많을 거예요, 사실은. 나이로 보아도 두 선수 다 전성기에 좀 다다랐었고 레알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도 정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김이 새는 결과가 났죠. 페페를 좀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호날두 선수는 긴 관점에서 보면 페페 선수 고마워할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페페 선수 때문에 뭐 클럽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잘 된 것도 많잖아요. 레알에서도 같이 이제 뛰었었으니까. 자, 그렇게 포르투갈이 좀 지구촌 축구 팬들에게 약간 실망감을 자아냈던 그런 이제 죽음의 조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가 경험했던 요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조였는데 유로 2000 당시에 독일, 루마니아, 포르투갈, 잉글랜드가 같은 조였었어요. 이게 이제 당시 6월 기준으로 제가 FIFA 랭킹을 보니까 독일이 6등, 루마니아가 11등, 잉글랜드가 12등, 포르투갈이 15등. 그러니까 6등에서 15등 사이에 있는 4팀이 한 조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FIFA 랭킹만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약간 라이트 하신 팬분들의 어떤 이 조를 일견 딱 봤을 때 대부분의 견해나 혹은 뭐 이제 국내 언론은 야 일단 이름값 보면 독일하고 잉글랜드가 그래도 올라가는 조 아닐까라는 시각들도 사실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죠.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이른바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가 이제 물이 올랐을 때거든요. 파울루 벤투 감독도 그 당시에 이제 선수였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루이스 피구, 마누엘 루이 코스타, 또 조앙 핀투, 세르지오 콘세이상, 페르난도 쿠투 뭐 이런 선수들이 팀의 골격을 이루고 있었고 저 벤투 감독도 그때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포르투갈이었고 이 루마니아가요 이 당시에 이제 노장이 이미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게오르게 하지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고 단 페트레스쿠 같은 노장도 여전히 있는데 여기다가 이 당시 루마니아에는 이제 일리에 선수라든가 몰도반 선수가 있었는데 그 한 20년 전 축구 매니아 여러분들이라면 일리에나 몰도반이 굉장한 당시로서 재능이 있었던 공격 자원들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유명한 선수 하나 또 있었죠.
크리스찬 키부 선수. 키부. 네, 키부 선수는 아마 저 네. 이명철 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넷 때 많이 봤죠. 네, 그 키부 선수는 이때 좀 약간 어린 축이었습니다만 키부 선수도 루마니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루마니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소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좋은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독일이 이때가 사실 녹슨 전차 소리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98년 월드컵부터 좀 완연한 하락세가 보이면서 사실 이 유로 2000 때 그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약간 허울 좋은 강호였었고 잉글랜드는 오히려 이제 98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에게 그 베컴 선수 퇴장과 더불어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데이빗 베컴이라든가 마이클 오웬이라든가 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양성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젊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맨유가 트래블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들에다가 이제 기존에 뭐 시어로 같은 선수가 존재하는 그런 잉글랜드였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오히려 이때 잠재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던 팀이에요. 스티브 맥마나만 선수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잉글랜드는 그 잉글랜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될 실책들이 나오는 뭔가 잉글랜드스러운 약간 그 허술함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 잉글랜드는 이 대회에서 독일만 잡았어요. 근데 독일 잡은 거는 그 두 번째 경기였는데 잉글랜드에게는 많은 기쁨을 줬죠. 왜냐하면 34년 만에 처음으로 잉글랜드가 독일을 메이저 대회에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선 경기 이런 거 빼고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잉글랜드가 독일 잡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독일은 첫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졸전을 하면서 꼴찌로 탈락했고 잉글랜드는 포르투갈에게도 2대3으로 패, 루마니아에게도 2대3으로 패하면서 독일과 잉글랜드가 손잡고 같이 짐을 쌌던 경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루마니아가 올라가는 거,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또 진출을 확정을 지었었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 루마니아의 아주 좋았던 멤버, 여기에 오히려 약간 허울만 있었던 독일과 뭔가 허술함이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잉글랜드가 물을 먹었던 그런 조가 바로 이 조였는데 굉장히 저는 이때 유로 2000 때 대회 재밌게 봤거든요. 대회 전체를. 근데 요 조부터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2등은 말씀을 이명철 해설위원이 해주셨으니까 저의 2등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 요거는 유명한 조입니다. 역시 98-99 시즌 기념비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트래블 시즌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덴마크 명문인 브렌비가 형성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조. 요 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와 죽음이네 하겠지만 맨 처음에 딱 이 조가 결성됐을 때는 맨유는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챔피언스 리그가 이 당시에는 6개 조가 일단 있었고요. 6개 조에서 각 조 1위가 6팀이 8강을 올라가고 그럼 2팀이 비잖아요. 그 2팀은 조 2등을 한 팀 중에서 와일드카드 시스템이죠. 가장 좋은 1등, 2등을 한 2등 가운데 2팀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조에서 한 팀 뽑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맨유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에른과 바르셀로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왜 그러냐면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리그 랭킹이 6등이었습니다. 요즘 팬분들은 믿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6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이때 처음에 조 추첨할 때 포트를 3포트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1포트를 받고 바이에른도 2포트를 받았는데 바이에른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분데스리가 우승팀이 카이저슬라우테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도 우승팀의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2포트였고 맨유는 이제 예선부터 거쳐서 들어왔는데 3포트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맨유가 트래블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역전의 용사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맨유가 좀 오히려 불리해 보이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맨유가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홈 2경기 모두를 3대3으로 비기는데요. 그거는 하이라이트만 찾아보셔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베컴의 멋진 골이 나왔던 경기가 했었죠. 네, 베컴 선수 골, 어시스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는 좀 나눠서 넣는 그런 팀이었고 바르셀로나는 역시 히바우드 선수에게 좀 많은 게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맨유는 또 콜, 요크 이런 선수들도 다 골을 넣으니까요. 그런 스타일로 2경기를 3대3으로 다 아주 명승부로 비겨버리고요.
그리고 바이에른과의 두 경기도 맨유가 비겼어요. 네. 그래서 2승 4무를 했는데 조 1등은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3승 2무 1패를 하면서 1등이 됐고 맨유가 2승 4무를 해서 승점을 10점이나 얻었어요. 브랜비는 아주 맨유가 대파를 하면서 두 경기를 다 가져왔어요. 그런 바람에 맨유가 2위 팀들 6개 팀 가운데 2등으로 1등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도 그 당시 조 1등을 못해서 2등 와일드카드로 왔는데 거기서 1등을 했고 맨유가 2등 팀 가운데 2등으로 8강에 진출을 하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밀란 잡고 인테르 잡고 유벤투스 잡고 바이에른과 세 번째 만나서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대회에서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막판에 올레구나 솔샤르의 골로 잡고서 기념비적인 이제 트래블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됐건 조만 딱 봤을 때는 맨유도 그런데 만만하게 여겨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칸토나 시절에도 상당히 그 상위권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만하게 여겨지진 않았으니까 바르셀로나에다가 바이에른 뮌헨에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이 여겨졌으니까 브랜비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 세 대개는 죽음의 조가 틀림없었죠. 지금 결성되긴 굉장히 힘든 조죠. 예, 포트에서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 정도 팀이 3포트에 갈 일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관련한 어떤 역사가 담긴 책들이나 맨유의 어떤 이전 90년대, 2000년대 퍼거슨 감독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어봐도 90년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헤이즈 참사의 어떤 여파로 챔피언스리그, 유로피언컵, 뭐 유럽 대항전, UEFA 컵에 못 나가는 그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유럽 축구의 트렌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90년대 내내 도전하는 시기였다는 이 서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물론 퍼거슨 감독이 일찍이 자국 무대뿐만이 아닌 유로피언컵 혹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도 중요하다고 느껴서 거기서의 어떤 새로운 전술도 연구하고 미드필더를 좀 강화한 전술도 썼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던데 그런 잉글랜드 팀들의 어떤 잔혹사들 그리고 도전기들이 쭉 90년대 이어지다가 그 공포증을 끊어낸 게 98, 99 시즌의 맨유의 트래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트래블은 맨유 그 클럽의 역사에도 중요했지만 오늘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이만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트래블이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트래블로 인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투자자들의 뭔가 그 투자하고 싶은 의지가 달라진 그런 아주 중요했던 트래블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죽음의 조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네. 이 당시에 맨유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듯한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어떤 저의 증언을 들으셨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대망의 1등은 누군가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 중 비교적 최근일 수 있겠네요.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입니다. 이때 챔피언스리그는 저는 시즌 전체가 좀 역대급 시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C조를 준비했어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 나폴리 그리고 세리비아의 츠르베나 지베즈다. 네, 이렇게 네 팀이 있는 조였는데 나폴리가 좀 껄끄러우셨죠? 네 맞아요. 네, 리버풀 팬으로서 봤을 때. 근데 이때 그냥 조 자체를 보더라도 경기마다 극장골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그 놀라운 결과들 뒤집고 뒤집히는 결과들 덕분에 토너먼트의 판도가 이때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즌이 제가 그동안 보았던 축구에 있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죽음의 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파리 생제르맹 리그왕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이고 안첼로티의 나폴리 사실 안첼로티라는 감독은 비기와 워낙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나폴리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기대가 좀 됐었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리버풀 2017-18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쉽게 준우승을 당했지만 어쨌든 클롭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혹은 그 이전에 리버풀을 맡았을 때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독 올 시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시여있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나폴리와 리버풀은 두 시즌 연속으로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이제 리버풀 알 만큼 안다. 네, 그때는 네. 리버풀한테 덜미를 잡혔지만 우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다. 또 안첼로티와 리버풀의 인연도 있잖아요. 네. 밀란 감독일 때 리버풀을 꺾고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리버풀에게 조금 본인 입장에서 굴욕적인 덜미를 잡히면서 준우승을 좀 차지하기도 네.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안첼로티와 리버풀 혹은 이 나폴리와 리버풀이 2년 연속 만난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됐고요.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브랜비의 어떤 위치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붉은 별 그 팀이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한 명문 구단이죠. 네. 이렇게 네 팀이 모였던 챔피언스리그 C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라운드별로 이제 경기를 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1라운드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은 안필드에서 펼쳐졌는데 3대2로 리버풀이 이겼고요. 이때 당시 83분의 음바페가 2대1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었는데
피르미누가 92분에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네. 그때 그 이전에 토트넘의 베르통원한테 눈 쪽을 찔리는 부상을 당했는데 그걸 털어내고 경기에 출전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피르미누가 골 넣을 때 이 세레모니를 했었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베지다와 나폴리는 0대0로 비겼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 파리는 지베지다를 홈에서 무려 6대1 대승으로 잡아내고요. 나폴리는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했는데 인시네가 90분에 극장골을 터뜨려서 1대0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극장골에 의해서 승리팀이 결정이 된 상황이 좀 펼쳐졌고 세 번째 라운드는 파리와 나폴리가 만났는데 파리 홈에서 2대2로 비겼고요. 근데 이것도 파리가 질 뻔했지만 93분에 디마리아가 극장 동점골을 넣어서 겨우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극장의 연속이에요 지금. 네. 리버풀과 지베지다는 안필드에서 일단 4대0의 대승이 나왔고요. 세 번째 경기까지 마쳤을 때가 중간 점검 기간이잖아요. 이때 리버풀이 2승 1패로 승점 6점 1위, 나폴리가 1승 2무 승점 5점으로 2위, 파리 생제르맹이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으로 3위, 지베지다가 1무 2패로 1점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6.5점 4점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네 번째 경기에서 리버풀이 지베지다 원정에 가서 0대2로 집니다. 그리고 나폴리와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엔 나폴리 홈에서도 1대1로 비겼어요. 이때 리버풀은 6점, 나폴리도 6점, 파리는 5점, 여기에 지베지다는 4점이 됐는데요. 지베지다까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6654. 네. 근데 다섯 번째 경기 파리 원정에서 리버풀이 1대1로 집니다. 파리가 리버풀을 2대1로 꺾고 나폴리와 지베지다 경기는 나폴리가 첫 번째 지베지다전은 0대0으로 비겼지만 두 번째 홈에서의 경기는 3대1로 이겼어요. 이때 나폴리가 9점으로 1위로 올라가고요. 파리가 8점으로 2위, 리버풀이 6점으로 3위, 지베지다가 4점으로 4위였습니다. 네, 리버풀에게 위기가 도래했어요. 네. 대망의 마지막 경기인데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나폴리를 상대했고 파리는 지베지다 원정을 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파리가 지베지다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두면서 일찍 1위 자리를 확정해놨고요. 동시간대 펼쳐진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인데 이때 나폴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지금도 이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화가 좀 날 텐데 왼쪽 풀백을 선발로 출전했던 마리오 후이가 모하메드 살라에게 상대가 안 됐어요. 후이 선수가 1대1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 쿨리발리가 커버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고 살라와 쿨리발리의 1대1 대립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쿨리발리도 폼이 좋았고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 선수여서 역시 흥미로웠던 매치업인데 살라가 결국 후이와 쿨리발리를 모두 뚫어내고 번뜩이는 오른발 슛으로 먼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쿨리발리까지도 살라가 녹여낸 경기로 유명한 경기죠. 이때 살라가 골을 넣어서 리버풀이 일단 1대0 리드를 잡고 후반전에 나폴리가 경기력 있게 좋았고 리버풀 역시도 역습으로 반격을 했는데 종료 직전에 사디오 마네가 빈 골대에 왼발로 제대로 차면 되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는 형태로 골대 정면에서 기회를 하나 놓쳤어요. 그리고 나폴리가 이후에 있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을 크게 올렸는데 로브렌이 이때 당시 공격수를 놓치면서 밀리크 선수가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뛰어나왔던 알리송의 선방에 의해서 나폴리가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였지만 알리송이 막아냈습니다. 이게 이때 나폴리가 골을 넣었으면 나폴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추가 시간 상황 알리송의 선방으로 리버풀은 1대0 리드를 지킬 수 있었고 결국 리버풀이 승점 동률 심지어 나폴리와 플러스 2로 골득실 동률. 근데 다득점에서 리버풀이 9, 나폴리가 7이 되면서 리버풀이 오히려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근데 리버풀이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때 나중에 잘하죠? 네, 이렇게 하고 토너먼트에서는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안필드의 기적까지 만들면서 결승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 나폴리와의 이 명승부가 제가 볼 땐 먼저 리버풀에게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폴리전이 옛날 그 올림피아코스전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 0405 시즌 때. 그래서 마지막 경기의 극적인 양상까지 저는 이 조가 좀 인상에 남는 죽음의 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들어도 흥미진진한 조였던 것 같고요. 저의 1위는 요거는 바로 얼마 전 원투펀치 시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2차 리그 C죠. 이거는 이 당시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뭐냐면 이게 파울로 로시 선수의 정말 저와 장지현 위원의 기억에 남는 해트트릭 중에 하나가 터졌던 그 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시스템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24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와서 6개 조로 나뉘어져서 이제 1차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1차 리그에서 조 1위한 팀들, 2위한 팀들에서 12팀이 되죠. 그래서 12팀을 1차 리그에서 걸러낸 다음에 12팀끼리 다시 4개의 조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개의 조 안에 3팀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돼서 그 조에서 1위를 한 팀이 4강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지금의 월드컵 시스템과는 아주
판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1차 리그, 2차 리그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리그가 있다 보니까 1차 리그에서 1, 2등 한 팀들로 다시 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된 조가 78년 전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 그리고 궁극의 82년 우승을 거머쥐었던 이탈리아, 그리고 당대 최강의 호화로운 미드필드를 구축했던,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서는 비운의 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지쿠, 소크라테스, 팔카웅, 세레조, 에데르 같은 선수들이 있었던 브라질. 정말 다시는 저는 아마 이게 2차 리그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네. 그러니까 세 팀 한 조를 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가 모인다고? 이거는 사실은 요즘 같은 축구 시스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1차 리그, 2차 리그가 있는 시스템 하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때 그런데 또 브라질이 사실 1차 리그를 완벽하게 치러서 3전 3승으로 조 1등으로 당연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는 사실은 조 2등으로 올라왔던 팀들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했는데 여기서의 궁극의 승자는 마지막에 대역전 해트트릭 드라마를 쓴 파올로 로시의 이탈리아가 됐고, 브라질의 지쿠, 소크라테스 세대는 결국 비운의 세대로 남게 됐다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파올로 로시 선수는 뭐 이 월드컵 득점왕에다가 그 해에 발롱도르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올로 로시의 한 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브라질과 이탈리아전에서 나왔던 파올로 로시의 인생 해트트릭에 의해서 이 다시는 축구 역사상 보기 어려운 죽음의 조의 최종 승자는 이탈리아가 됐었다라는 이 조를 뭐 1등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레드 고품격 시간에 51번째 시간에 말씀 나눠본 이명철 해설위원과 제가 경험했던 흥미진진했던 죽음의 조 스토리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